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세 김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에서였죠. 아버님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2024년 12월 8일 새벽 4시 27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82세였어요. 간병인이 마지막에 계속 정호야를 부르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15년간 한 번도 제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본 적 없는 분이 죽기 전에 제 이름을 불렀다고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어요. 조문객들이 아버님 많이 그리워하시겠네요 라고 할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리워할 게 뭐가 있나. 아버지는 제게 평생의 상처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넌 진짜 쓸모없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는 말만 들어왔죠.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맞았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놀다 늦으면 밤새 꿇어앉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했죠. 제가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미대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제 그림을 모두 찢어버리시면서 그런 쓸모없는 짓 말고 공부나 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벽 3시 전화. 그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일 후인 12월 11일. 아버지 집으로 유품 정리를 하러 갔어요. 20년 넘게 혼자 사셨던 다세대주택 반지하였죠.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습기 냄새. 거실엔 해진 소파 하나, 부엌엔 라면 하나 끓여 드시다 그대로 굳은 냄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쓸쓸하게 사셨구나. 하지만 곧 마음을 딱하게 먹었어요. 동정받을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나빠진 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아버지 생신 선물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림 도구 세트였어요.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 그림을 그리셨다는 얘기를 어머니한테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선물을 드렸을 때 아버지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공부나 열심히 해.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이후로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 한 달 전에 직접 찾아가서 아버지, 결혼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까짓 거 뭐가 대수냐. 알아서 해라. 결혼식에도 안 오셨어요. 진부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 주시는데 저희 아버지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제가 승진했을 때도, 제 인생의 모든 기쁜 순간마다 아버지는 냉담하셨어요. 별거 아닌 일로 호들갑이라는 말씀만 들었죠. 그래서 15년 전부터는 아예 왕래를 끊었어요. 명절 인사도, 생신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연락하지 않으셨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서 마지막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아버지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잠시 멈췄어요. 빨리 끝내고 나가자. 그런데 제가 그때 몰랐던 건 그 방에서 저를 완전히 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 방은 예상외로 깔끔했어요. 하지만 한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열쇠는 침대 밑에서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 가득했거든요. 분명 아버지가 찢어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모든 그림이 투명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붙여져 있었어요.
심지어 액자에 넣어 보관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 생신에 드렸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줄 알았던 스케치북도 있었어요. 완전히 새 것처럼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림 뒤에는 아버지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1979년 5월 정오 그림. 참 잘 그렸다. 미안하다. 1981년 2월 정오가 그린 우리 가족 나도 웃고 있네. 고맙다. 1983년 4월 정오 자화상. 슬픈 표정이구나. 네, 다시다. 1991년 3월 정오가 생일에 준 스케치북. 버린 척했지만 소중히 간직하겠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죠? 그림을 찢어버린 분이 이렇게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다고요? 상자 밑에는 두꺼운 일기장이 있었어요. 1980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40년간의 기록이었어요. 일기를 펼치자 첫 장부터 충격이었어요. 1980년 3월 15일. 오늘 정오를 혼냈다. 그림 그린다고 숙제를 안 했다면서. 하지만 그 그림이 너무 예뻤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칭찬하면 공부를 안 할까봐 무서웠다. 1983년 10월 2일. 정오가 미대에 가고 싶다고 했다.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돈이 없다. 미술로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인가. 그림을 찢은 것은 정오 때문이 아니라 내 무능력 때문이었다. 1991년 3월 20일 정오가 생신 선물로 스케치북을 줬다. 너무 기뻤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줄 몰라서 화난 척했다. 정오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 읽어갈수록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알던 차가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1999년 6월 정오 결혼식. 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처만 준 내가 가서 뭘 하겠나.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 1999년 6월 15일. 정오 결혼식 날. 멀리서 지켜봤다. 정오가 너무 행복해 보였다.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축복해주지 못한 예. 평생 아니 될 것 같다. 2001년 8월.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고 싶어 미치겠다. 하지만 15년간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정오가 부담스러워할 거다. 목이 메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남아 있었어요. 일기 중간쯤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1988년 7월 15일.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정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알면 더 충격받을 것 같다. 무슨 병이었을까요? 그런데 1988년이면 제가 대학생 때인데 아버지는 멀쩡하셨던 것 같은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기록이었어요. 1989년 1월 3일 기적이 일어났다. 완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다. 정오는 절대 알면 안 된다. 대가라니? 무슨 대가요? 1989년 3월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의사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감정 표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지만 정오를 위해서라면 뭐든 감수하겠다.
1989년 5월 약 때문인지 정호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진다. 안아주고 싶은데 몸이 굳는다. 일기를 더 읽어보니 중간중간 찢어진 페이지들이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싶어 하신 것 같았죠. 1999년 정호가 결혼한다. 축하해주고 싶다. 하지만 약 부작용으로 표정이 굳어 있다. 정호가 내 표정을 보고 실망할까봐 가지 못했다. 2004년 손자를 보고 싶다 하지만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할까봐 무섭다. 약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약이라는 게 계속 언급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약을 드신 걸까요? 그때 상자 맨 밑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정호에게 내가 죽으면 열어보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봉투를 열자 은행 통장과 편지가 나왔어요. 통장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억 2천만 원. 1985년부터 매달 15만 원씩 적금을 넣으신 거더라고요. 40년간 이자까지 합쳐서 이 정도 금액이 된 거였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정호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차갑게 대한 이유가 있었다. 1988년 의사가 나에게 말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위험하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정호가 아버지의 정신병을 알면 상처받을 거라고. 그래서 거리를 두기로 했다.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 이유였다고요?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완치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글씨가 흐려져 있었어요. 치료비가 5천만 원이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니다. 이건 너무 무거운 이야기다. 어쨌든 치료는 성공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었다.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졌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슨 부작용인 걸까요? 정호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아빠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 아이들에게는 해줘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혼란스러웠어요. 감동과 동시에 의문이 들었거든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신 걸까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3시였어요. 또 새벽 3시 전화라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우 씨죠? 김정우 씨,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버님의 주치였던 김영수입니다. 아버님 관련해서 꼭 만나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만나자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불안해졌어요. 아버지가 숨기신 진실이 뭘까요? 그리고 왜 또 새벽 3시에 전화가 온 걸까요? 다음 날 병원에서 만난 김영수 선생님은 60대 정도의 온화한 인상의 의사였어요. 정우 씨, 아버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분이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버님은 1989년부터 우리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어요.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이었죠. 당시에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조울증이요. 아버님은 1988년 갑자기 심한 조울 증상이 시작되셨어요. 조증 상태에서는 폭력적이 되고 우울 상태에서는 자해, 충동까지 보이셨죠. 그래서 정호 씨에게 거리를 두신 거예요. 혹시 또 상처를 줄까 봐서요. 그제야 일기의 내용들이 이해됐어요. 아버지가 저를 차갑게 대하신 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병 때문이었다는 거군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아버님이 정호 씨에게 폭력적이었던 건 병 때문이었어요. 본인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많이 나아지셨지만 그때는 이미 관계가 틀어진 후였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아버지는 아픈 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명수 선생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님은 치료를 위해 특별한 선택을 하셨어요. 무슨 선택이요? 당시 조울증 신약 임상시험이 있었어요. 성공 확률은 60% 정도였고 부작용 위험도 있었죠. 하지만 참여하면 치료비 5천만 원을 면제해주는 조건이었어요. 5천만 원. 아버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그 돈이 있어야 정호 씨 대학 등록금도 될 수 있고 나중에 결혼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 순간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명수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신약은 효과가 있었어요. 조울 증상은 많이 완화됐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어떤 부작용이요? 감정 표현 장애였어요.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그리워해도 표정이나 말로 표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지신 거죠. 얼굴 근육이 굳어지고 목소리 톤 조절도 안 되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정호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결혼식에 가고 싶어도 굳은 표정 때문에 가지 못하셨고 손자를 보고 싶어도 이상한 할아버지로 보일까봐 두려워하셨어요. 특히 정호 씨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었어요. 혹시 또 상처를 줄까 봐서요. 15년간 매주 병원에 와서 정호가 잘 지내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15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정작 아버지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은 평생 후회하셨어요. 정호 씨가 어렸을 때 폭력을 휘둘렀던 것,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호 씨가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 것을요. 마지막 몇 년간은 특히 힘들어 하셨어요. 손자들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것, 정호 씨와 화해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김명수 선생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정호 씨에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아버님이 참여하셨던 그 임상시험이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무슨 문제요? 불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님이 위험에 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새벽 3시에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제가 깜짝 놀라자 김명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시작된 것 같군요, 정우 씨.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집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몇 명의 남자들이 제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김명수 선생님 말이 맞았나 봐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급히 뒷문으로 나와 이웃집으로 피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니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현관문 손잡이에 이상한 자국이 있더라고요. 무서워졌어요. 김명수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정말로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정호 씨, 아버님이 남기신 자료가 있나요? 일기장이랑 편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김명수 선생님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나 더 맡기신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은행 대여금고 열쇠예요. 27호라고 하셨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또 뭔가를 숨겨놓으신 건가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들도 그걸 노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를 그냥 묻어둘 순 없었거든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김명수 선생님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다음 날 새벽 5시, 우리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개점 시간에 맞춰 가장 먼저 들어가기로 한 거였죠. 가는 길에 김명수 선생님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정호 씨, 사실 제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요. 정호에게는 진실을 알려줘라. 하지만 복수는 하지 말라고 해라. 복수보다는 정의를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 정호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자신을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5년간 제가 가졌던 모든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은행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추적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여금고 27호를 열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안에는 정말로 20년간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불법 임상시험 동의서, 가짜 진단서, 의료진들과 제약회사 관계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수십 개의 파일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까지 있었어요. 이게 다 진짜인가요? 김명수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버님이 이 모든 걸 혼자서. 그리고 맨 아래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정호야, 아빠는 평생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너를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다. 이 자료들로 악한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 편지를 읽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숨이 멎었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 말. 평생을 기다렸던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때 은행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 검은 승용차들이 은행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냈어요. 김명수 선생님이 급하게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아버지처럼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선생님, 저도 도울게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20년간 혼자 감당하신 일을 이제는 제가 함께 하겠어요. 우리는 은행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거기에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정호 씨, 조용히 따라오시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했어요. 싫어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자료 때문에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조용히 해결하죠. 그때 김영수 선생님이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어요.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사에 전송되었고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영수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호 씨, 이겼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다 같이 망하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어요. 김영수 선생님을 보호하면서 그 남자 앞에 막아섰어요. 안 돼요!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할 순 없어요! 제가 그렇게 소리치는 순간 경찰들이 달려와서 그 남자를 체포했어요. 정호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더 이상 15년 전에 상처받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의 아들답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김명수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버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일주일간 정신없이 바빴어요. 경찰 조사, 언론 인터뷰, 법원 증언. 아버지가 20년간 모아두신 증거들 덕분에 불법 임상시험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주동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거액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어요. 무엇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법이 대폭 개정되었죠. 불법 임상시험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되었고요. 언론에서는 아버지를 20년간 진실을 지킨 의로운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평생 미워했던 그분이 사회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 된 거였어요. 2주 후, 저는 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이번에는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아버지,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감내하셨다는 것을. 미안해요. 15년 동안 오해해서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괜찮다고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겠어요. 제 아이들에게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게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 이제야 만나 뵙네요. 아빠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용감한 분이셨다면서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아버님이 남기신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요? 의료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정수 의료 피해자 지원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1억 2천만 원을 기본금으로 해서 불법 의료행위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김명수 선생님도 재단의 고문으로 활동하게 되었고요. 그분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을 찾아서 도울 수 있었어요. 1년 후 재단을 통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도왔어요. 그분들이 아버님 덕분에 희망을 찾았다고 할 때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시기에 같은 불법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할머니였는데 20년간 부작용으로 고생하다가 저희 재단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정호 씨 아버님이 영웅이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 20년간 증거를 모아주셨다니.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요. 예전에는 아버지처럼 감정 표현을 잘 못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같은 말만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매일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해줘요.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하고 싶어 하셨던 그 말을.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빠, 나도 아빠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버지도 이런 말을 들으시고 싶었을 텐데. 지금도 매일 아버지 앞에서 인사드려요. 오늘도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내신 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줘요. 할아버지는 아픈 몸으로도 20년간 나쁜 사람들과 싸우신 용감한 분이셨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얼마 전에는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멋있는 분이었구나.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정신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더라고요. 할아버지와 아빠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어. 정말 신기했어요. 만나지도 못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명수 선생님과도 가끔 만나서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아버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의 행복을 더 생각하셨거든요. 어떻게 20년간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디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죠. 정호 씨에 대한 사랑 말이에요. 재단 일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제는 전국의 의료 피해자들이 저희를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 돕고 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환자분의 가족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도 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호 씨 아버님 덕분에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할 때 저도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겪으신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가족과의 오해가 있나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만 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며 평생을 고통받으신 우리 아버지처럼 오해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차갑게 대하신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아픔 때문에, 때로는 병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15년간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결국 모든 건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지금 저는 매일 아이들에게 말해줘요.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씀드려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야 알았지만 정말 사랑해요. 15년 늦은 고백이지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아버지,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